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영달입니다. 제가 오늘 20분 동안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걸 가지고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이제 19분 47초인데요. 그 전에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담론을 꺼내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일주일 이상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분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논점만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바보야 창조 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작업해서 이제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원샷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창조경제가 국정 어떤 기치로다가 걸리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정부 초기에는 저도 정부 정책 기반이라든가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올해 초에 이제 통과된 그 원샷법이 대두가 되면서 제가 작년 이맘때 올해 또 이제 제가 18일 날 뉴욕에 나가는데, 뉴욕에 나가서 창조 경제의 종언이라는 또 내용을 또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원샷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샷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기업 정책으로 가장 많은 특혜성 어떤 그 제도와 정책들이 결합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하겠다, 또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7월달에 바보야 창조 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렸습니다. 이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과연 알고 쓰는 것인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인가? 근본적인 좀 회의가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바보야 문제는 시장이야 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따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13년도에 법인 설립 신규 법인 숫자가 7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9만 4천 개를 넘어섰는데 그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학 단계까지 간 스타트업의 경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미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본격화될 예정인 것 같은데 사라지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살아나느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없어요. 시장. 창업을 해도 스타트업을 해도 그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내용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겁니다. 이 시장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창업을 해라, 도전해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부라든가 국가 어떤 리더십 차원에서 맞는 내용인가? 저는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지금 현재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어떤 게임의 법칙 자체가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또 근본적인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본질과 시류라는 것이 있는데 본질을 쫓아야 되는데 시류를 쫓는 경우들이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시류를 쫓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명성은 대표님 같이
미디어에 계시는 분들 책임이 저는 좀 크다라고 봅니다. 미디어에 계시는 분들이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시류,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트렌드 중심으로다가 다루다 보니까 실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본질을 놓치고 시류를 쫓는 그런 형태의 그 내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게 제가 그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블로그 쓰는 스타일이 일단 내용 양이 많습니다.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앉은 자리에서 쉬지 않고 한 2시간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요. 지금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릴리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특히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학술 논문은 아예 보시질 않으시죠. 그래서 좀 더 우리 대중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횡단적인 측면이 있고 순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횡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왜 가장 잘 만들어진 그림이냐?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앙트레프리니어 즉 기업가가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생태계에 있어서 메인,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면은 기업가이고 스타트업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보고 돌아보게 되면은 여기가 주인이 아니라 여기는 변방에 가 있고 나머지 쪽이 주인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주객 전도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페이스북에 슬퍼요 아모티콘을 이제 갖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장 부분들인데 이 시장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케어하는 기관도 없고요. 누구도 국가 리더십 중에서 이 시장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건드리는 쪽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의 어떤 생태계로다가 결국에는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비즈니스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파이낸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통계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는요, 2015년도에 94,000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어떤 주식회사는 1%가 채 안 됩니다. 0.9%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99%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머니, 우리가 통상 3F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Family, Friends, and Foolish. 바보까지 포함해서 이런 3F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 요즘 보증의 홍수 시대잖아요. 이제 벤처 인증 받으려면은 기본 보증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이 있으면은 한 1억 정도는 보증을 그냥 끊어주게 되죠. 결국에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은 equity 파이낸싱이 아닌 debt 파이낸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debt 파이낸싱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비근한 경우로요. 우리가 이제 특히 청년 창업들이 마찬가지인데 제 학생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식회사를 이제 debt 파이낸싱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해서 피해가지만은 법인카드를 만들게 되면은요 바로 이어서 연대보증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캐시플로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우리 대표 이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요. 근데 법인카드가 한 달만 연체가 되게 되면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등급은 바로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지원 사업이나 혹은 뭐 각종 어떤 지원 사업들 또 은행의 정상적인 대출들 다 막히게 됩니다. 바로 소위 말해서 신용불량자로 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상태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순환적인 관점이에요. 앞서 보셨던 그림이 횡단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순환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기업 활동의 전주기적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이노베이션에서 시작돼서 최종에는 하베스트, 수확 단계까지 이르는데요. 제가 또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을 포함해서 미디어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엑싯이라는 표현은 소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베스트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가 입장에서 하베스트, 실질적인 수확이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일종의 서베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기업가는 누구이고 성공적인 사례는 누구이고 등등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는데 답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기업가 입장 혹은 창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확을 이룬 이 케이스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찾아보려고 해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투자를 받은 것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미디어에서는 투자를 받은 것을 마치 성공 사례인 양 릴리즈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스타트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왜곡되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노베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어떤 뭔가 계기가 있겠죠.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베스트에까지 이르는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부에다가도 자주 피력을 하는 것이 이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봐야 된다. 왜? 스타트업 생태계의 종속 변수 혹은 성과는 창업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생태계 개념으로 확장시켜 봐야 되는데 기업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유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 우리가 유입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이루는 내용들 그리고 일부분은 수확을 할 것이고 일부분은 안 돼서 정리를 할 것이고 수확이 되든 정리가 되든 그 어떤 내용들이 다시 재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바보야 창조 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다룬 것이 뭐냐면은 생태계의 어떤 기본, 우리 생태학의 기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나 재반 이해관계자들이 놓치고 좀 전개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제 시장의 힘입니다. 이 시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의 힘입니다. 제가 이제 바탕 이미지를 한번 깔아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깐다 그러면 바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유효 시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효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소비와 실질적인 판매와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바로 우리가 유효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효 시장이 없어요. 아까 우리 김광현 센터장님께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오버뷰를 한번 해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B2C, B2B, B2G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B2C 시장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어떤 우리 국가 경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릴리즈 될 텐데 매경 이코노미에서 퍼펙트 스톰이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좌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내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후년 혹은 그 다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보게 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채가 증가하죠. 더 이상 이제 가계에서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B2B 한국의 우리 B2B 즉 기업 관련된 시장을 보게 되면요 10대 그룹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비가 뭐 80%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친인척 말고는
어떤 우리가 큰 거대 기업의 그 가치 사슬망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B2B 시장도 없습니다. B2G 결국에 이제 정부라든가 공공섹터 쪽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신생 기업들이 이 조달이나 입찰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납품 실적입니다. 신생 기업들 납품 실적이 없잖아요. 조달 시장 다 막혀 있습니다. 뭐 최순실 경우 아니면은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유효 시장 자체가 지금 없다. 두 번째는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재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순환 출자와 선단식 소유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호 순환 출자와 선단식 지배 구조를 가진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데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재벌은 일본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1946년도에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그 상호 순환 출자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즉 재벌이 해체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합법으로다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카르텔 공화국이에요. 담합입니다. 담합. 그리고 금융 접근 가능성인데요. 연대 보증 폐지를 제가 요즘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으로 인해서 대부업은 증가하고 창업 투자는 안 됩니다. 창업 투자 아무리 조성하려고 하더라도요.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등록 대부업 중에서 연간 순이익이 1조 이상 되는 대부업체가 9군데입니다. 어떤 창업 투자 회사 중에서도 순이익을 1조 낸 회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죠. 대부업 중에서는 9개나 순이익이 1조입니다. 당연히 부동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게임의 법칙입니다. 제도와 법률이 결국에는 양화가 아닌 악화를 구축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사법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회사법이 법률 용어로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상법 제3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주요 선진국들 거의 대부분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회사법이 상법에서 별도의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법이 단행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사 관련된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보다 덜 중요한 내용이냐? 절대 아닙니다. 상법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상법을 모태로 왔는데요. 일본도 2005년도에 상법에서 회사법이 단행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어떤 유형과 내용들을 목적과 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법이 있지만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대보증 폐지를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한국의 금융환경은 이 크레디터 프렌들리, 즉 다시 말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금융시장입니다. 선진국들은 뎁터 프렌들리, 돈 빌리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연대보증을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부동자금의 대부분은 대부업과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일정 부분 규제가 들어가는데 대부업의 영업의 근간이 되는 연대보증 하나만 맡게 되면은 대부업의 지금 대출 잔액이 한 14조,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창업 투자 쪽, 산업금융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히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금융기관들은 대출할 때 담보, 보증서 이것이지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정부의 근시안적 접근이 결국에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쇼케이스의 어떤 그 전유물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과 좀비 투자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시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과 실효를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즉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결핍인데요. 니즈 레벨이 있고 원치 레벨이 있고 디자이어 레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인데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본질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고객의 문제를 더 나은 방법, 즉 생산적 혁신, something better의 개념으로 해결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방법, 창조적 혁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something new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바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객과의 시간입니다. 사실 여기에 와 계시는 스타트업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 와서 계시는 시간보다 고객과 가지는 시간을 더 가지십사,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존재론적 질문이라는 것은 이 상품과 이 서비스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고객 가치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나의 관점에서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나는 왜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먼 시넥이 얘기하는 why, how, what approach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보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로 배포가 될 텐데요. 이 기업가적 경제와 또 이를 위한 정부 가버넌스와 역할론이라고 60페이지가 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그 세미나에 가서 발표한 내용들인데 자료로다가 배포가 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